이 글은 제 이제 곧 출판을 앞둔 책의 이제 마지막 챕터의 일부인데 좀 긴 글을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특히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서 영어권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쓴 거를 이제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여기 발표문 나간 한글 번역본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신화적 변형이라고 했고, 라리사레의 소금 물고기 소녀라는 작품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큰 연구서의 일부이다 보니까 그 전체 맥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임태훈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연구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약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이 연구 프로젝트의 의의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SF의 가장 유명한 이론가인 다르코 수빈의 책이 메타몰포시스 오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픽션을 이제 변형의 장르로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두고 메타몰포시스를 가져오면서 미스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는 이 작품 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최근 에이시안 아메리칸 혹은 에이시안 사이언스 픽션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동양의 신화나 종교를 활용하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작품 하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라리사레는 여러 작품을 썼고 그 여러 작품들에서 모두 동양의 어떤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중국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특히 이제 SF의 클래식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패러디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가장 인상적이고 많이 알려진 작품이 이제 레이첼이라는 시가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레이첼의 관점에서 시를 쓰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살트피쉬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살트피쉬걸이라는 게 이제 번역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물고기를 염장을 하는 거니까 뭐 젓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금 물고기 소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가 포함된 큰 맥락을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미국에서 SF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로서 SF 작품이 동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동양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동양이라는 개념을 SF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상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존 리더의 글이나 이제 마크 저그의 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초기 20세기 초반 SF들이 H.G. 웰스나 줄 베린이나 동양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모습으로 묘사해 왔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존 헌팅턴 작품 같은 경우는 미국 20세기 초중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연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작품들에서 주목한 거는 20세기 초반부터 1950년까지 특히 이제 옐로우 페릴이라고 하는 황색 위협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인 과학자가 빌런이 돼서 이제 서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동양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굉장히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하는 사이버펑크 장르가 나타나면서, 일본이 뭐 로봇이고 게이샤 로봇이 사무라이 로봇, 로보캅 영화 보면 사무라이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로봇 같고 뭔가 비인간적으로 로봇 같은 포스트 휴먼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으로 빠르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연구서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 가운데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SF 역사에서 뉴 웨이브 시대라고 부르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럼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 뉴 웨이브 시기 SF의 동양을 묘사하거나 동양에 관심을 많이 가진 작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슈라 르긴 같은 미국에서는 SF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요즘 에세이 위주로 번역이 많이 되더라고요. 페미니스트 이론가로. 근데 어쨌든 이제 어슈라 르긴은 스스로를 도교주의자라고 정체성을 가졌고 도덕경을 직접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켄 리우라고 페이퍼 매너저리 쓴 작가가 또 도덕경을 또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필립 K 딕도 이제 여기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어떤 종교,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이 작품은 특히 주역 있잖아요. 주역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랜덤하게 이제 그 문장을 쓰기도 했다고 하고, 세뮤얼 들라니도 이제 이 작품 시작이 그 오리엔탈 워먼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동양을 활용하면서 특히 동양의 종교나 신화를 SF적인 소재나 서사 장치로 활용하는 오리엔탈리즘이 이 뉴웨이브식에 등장한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제가 스페큘레이티브 오리엔탈리즘, 사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변 오리엔탈리즘, 특히 동양의 종교를 SF적 서사 장치로 좀 문제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스타워즈 시리즈 스피노프 만달로리안,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만달로리안 주인공이 This is the way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서구에서 들을 땐 도교적인 문장인데, 도교에서는 사실은 This is the way라고 하면 way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도가도 불가도니까. 근데 이제 만달로리안 그걸 바꿔가지고 굉장히 확신에 쳐서 This is the way라고. 그러니까 유사 도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교가 아니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이제 카트만두에 가가지고 이 슈퍼파워를 얻기도 하고, 홍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변 오리엔탈리즘의 변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구소에서 이제 뉴웨이브 시대에 작가들이 동양의 종교와 신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 챕터에서 현재 최근 이제 미국 SF, 영미권 SF에서 북미권 SF에서 그럼 동양의 종교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라리사레와 루스 오제키 두 작품을 집중을 했고, 오늘은 그 일부인 라리사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문학이나 에이시안 아메리칸 영화,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이후로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이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이런 동양적인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도 이 돌이 돼서 굉장히 포스트 휴먼한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프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 두 주인공이, 이거는 이제 SF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리얼리스트 드라마인데, 두 사람이 이제 약을 잘못 먹고 할루시네이션이 돼서 서로의 자아가 막 바뀌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라리사레 이제 이 소금 물고기 소녀가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는 지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작품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세기 영미권 SF가 오리엔탈리즘적 방식으로 동양의 종교를 SF 서사 장치로 활용했던 이 큰 역사 속에서 이 작품이 가지는 위치,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SF에 대한 정의가 특히 다르코 수빈이 만든 이래로 이제 크게 이제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추서영 선생님이 만든 SF 정의가 뭐 조금 변형을 갖고 왔지만 여전히 다르코 수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유럽 중심적 SF 정의를 이 작품이 새롭게 바꾸는, 재정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신화와 종교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 20세기 영미권 SF에 나타나는 전통적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그다음에 사이버펑크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사변적 오리엔탈리즘, 이 세 가지 모두를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특히 동양의 신화나 도교, 불교의 관점을 사변 오리엔탈리즘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이 도교, 불교, 동양의 신화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인지적 낯설게 하기, 커그니티브 이스트레인지먼트를 만들어내는 노브음으로써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이 작품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점,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픽션 정의나 혹은 이제 포스트 휴먼, 포스트 모던과 같이 연결해서 최근 이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사이언스 픽션 연구, 서구 영미권 사이언스 픽션 연구가 신화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의를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얘기 드렸던 다르쿠스 빈의 이제 메타몰포시스 사이언스 픽션, 사이언스 픽션 연구에서 아마 가장 그 분기점이 된 가장 중요한 연구서적 중에 하나라고 아마 생각이 들 텐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다르쿠스 빈은 신화는 어떤 현상의 본질을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근데 SF는 어떤 현상들을 문제로 제시한 뒤에 그 현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래서 SF는 신화적 전책성을 환상으로 보고 엉터리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 이스트레인지먼트라는 것도 커그니티브가 강하면은 리얼리즘, 내추럴리즘이 되고, 이스트레인지먼트가 강하면 판타지나 미스가 되고, 그 완벽한 밸런스를 맞춘 게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은 이제 뭐 다른 작품들,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언스 픽션 연구가 이 다르쿠스 빈의 이제 그 엔타이 미스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도 보면은 이제 도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매니페스토에서 뭐 사이보그는 그 이 원초적 완결성이라는 신화 혹은 완결하다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입장이 보이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도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그 문학 사조가 워낙 신화와 연결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도 신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제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픽션 연구,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 포스트 모더니즘 연구가 신화에 이제 적대적이라면, 반대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 리터레처 연구 혹은 에이시안 연구, 영미권의 에이시안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제 과학에 반대하는 사조가 굉장히 강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셸 황 선생님은 그 엔타이 사이언티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엔타이 사이언티즘의 이유는 이제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이제 우생학이나 이래서 이제 그 인종차별의 근거로 과학이 많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제 이 맥락은 이 작품 이 두 가지 이 사이의 문제를 해결까지 이 두 가지 사이의 문제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연구 분야가 신화에 적대적이라면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리터레처나 에이시안 스터디스는 과학에 적대적인데, 이 작품은 동양의 종교나 신화를 활용하면서도 그거를 사이언스 픽션적으로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이 두 분야의 접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SF가 많이 발달하고 특히 중국계 작가들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루스 오제키의 테일 폴 더 타임 빙이나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켄 리우도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고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SF적이고 판타지적인 작품을 만들고, 뭐 박성환 작가의 레디메이드 보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 설화를 바탕으로 SF 쓴 이제 7번째 달 시리즈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작가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소금 물고기 소녀는 동양의 종교와 신화가 새로운 퓨처리티 그리고 이제 포스트 휴먼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상상하는 효율적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SF와 반대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인지적 낯설게 하기에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두 가지 내러티브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한 내러티브는 우리가 그 중국 역사에서 하은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은나라 시대 이전 고대 남중국을 배경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돼서 19세기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 중국, 남중국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누아라는 이제 중국의 그 창조 여신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누아는 그 물고기 반인반수 같이 물고기의 꼬리를 갖고 있는 이제 여신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중국 신화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중국 조그만 소녀로 환생을 한 다음에 여기 말하는 설티피시 걸이라는 그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돼서 둘이 사랑에 빠지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강제로 이제 너희 빨리 시집가 막 결혼을 강요하니까 도망을 나와가지고 광동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매치기를 하거나 공장에서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일하다가 이제 그 겪게 되는 일련의 일들을 이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러티브 쪽에서는 이제 2046년 미래로 가는데, 장소는 이제 북미, 그러니까 밴쿠버를 하고 있는데, 이 미래에서는 국가가 다 없어지고 기업들이 세상을 다 점령을 해서 이제 여기서 밴쿠버라고 얘기하자면 밴쿠버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뭐 캐나다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그런 이제 미래에서
미란다 칭이라는 중국계 캐나다인, 근데 캐나다인이라는 말도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캐나다는 국가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에비 신이라는 이름의 사이보그 그 클론 인간을 그 자기가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로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고, 이 에비 씨는 그 마찬가지로 이 미래의 공장에서 그 인권이라는 게 없는 상태로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론인데, 그 이제 자기를 만들어낸 닥터 플라워스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면서 둘이 같이 도망치는 그 두 가지 내러티브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은나라 시대도 전에 남중국과 이제 2046년에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셸랑이 논문에서 이 작품의 구조를 그 더블 헬릭스 브레이디드 내러티브 스트럭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DNA 이중 나선 형태로 따진 이제 내러티브 서사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누아는 중국 설화에서 신화에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동안 역사에서 표현이 돼 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물고기의 그 꼬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첫 인간을 만들어낸 이제 존재인데, 그 첫 작품의 시작이 이 누아가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를 굉장히 이제 패러디하고 이제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보시면은 이 한 내러티브는 과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SF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 완전히 이제 신화하고 판타지로 읽히는 반면에, 미래 파트는 완전히 전형적인 SF 작품처럼 읽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챕터별로 번갈아서 읽다 보면 이게 신화인지 SF인지 이게 이제 병치되면서 신화와 SF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작품이 하나 과거의 신화와 미래 SF가 중간의 지점에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미란다 칭은 미래 사회에 사는 이 중국 소년인데, 이 엄마가 그 이미 이제 완경을 다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GMO 두리안을 이제 실수로 먹게 되는데, 이 두리안을 먹고 나서 임신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란다 칭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SF적인 그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의한 탄생인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 앞에 내러티브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 누아라는 중국 여신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강에 빠져서 조그만 이제 씨앗으로 변해서 이 GMO 두리안으로 들어가서 미란다로 환생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내러티브가 이제 수세기의 역사를 차이해 두고 있고, 이 태평양을 양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두 장르와 두 서사가 연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평들이 있었고, 뭐 이 작품이 트랜스 페미니즘 작품이다, 혹은 뭐 포스트 휴먼 디스토피아 SF다, 뭐 에코 페미니즘 SF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이 됐고, 특히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SF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이 동양의 종교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 20세기 SF 역사에서 보면은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이제 기독교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뭐 인어공주, 뭐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등 여러 작품들을 패러디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랑 그 아까 얘기드렸던 블레이드 러너를 이제 패러디하고 이제 가장 염두에 두면서 작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등장한다는 게 이제 더 흥미로운 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최초의 SF라고 물론 이제 논쟁이 있지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최초의 SF인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이제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몬스터가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자마자 버려버리는데, 그 외모가 굉장히 동양인 같이 보인다는 거죠. 옐로우 스킨 나오고 블랙 립스, 블랙 헤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읽은 당대의 독자라면은 누구나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몬스터를 동양인이라고 여겼을 거다라는 이제 이 논문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 살트피시걸에서도 그 에비신, 이 하이브리드 그 클론으로 만들어진 사이버그 로봇이 자기를 프랑켄슈타인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에 비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가 자기를 창조자에게 가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에비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만든 닥터 플라워스한테 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묘사하면서 그 동양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서
그 인간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테스트로 이제 눈알 안구를 보는데 이 눈이 이제 그 만든 사람은 이 그 타이렐이라는 서구 백인 아빠가 아니라 이 동양인이라는 한니발 추가 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첼이라는 그 시에서도 이제 그 레이첼이 나는 아빠가 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그리고 이제 필립 K 딕의 원작에서도 로이 베티가 그 몽골리안 모습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이 에비신이라는 존재가 그 유전자는 그 닥터 플라워스라는 백인 서구 백인이 이제 자기를 이제 디자인을 했지만 자기 유전자는 창이라는 이제 중국인이 맞는 걸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와 이 내러티브 서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가 갖고 있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나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이 보여주는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을 이러한 패러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하고 비평하는 동시에 그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동양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이제 그 휘발시켜 버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는 중국인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이제 그 중국과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은나라 이전의 고대 중국이 국가로서의 중국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고 그걸 쭉 건너뛰어서 이제 미래 사회 그다음에 이제 후기 국가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인이라는 혹은 뭐 동양인이라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클론들 이제 그 공장에서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그 클론들이 모두 이제 그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양인의 유전자를 가져다가 클론을 만드는 게 더 값이 싸고 이제 인권 침해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작품은 이 인물들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미래 사회나 혹은 과거에도 그렇고 이들을 차별하기 위해 이들을 동양인으로 개념화를 한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생략을 해도 더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작품이 이 누아 특히 누아와 이제 미란다 이런 오리엔탈리즘 세 가지 오리엔탈리즘을 효과적으로 이제 비판하고 나서 이 작품의 이제 장르를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미란다의 환생이 누아가 미란다로 환생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이 작품을 나는 SF로 읽겠다 하면은 GMO 유전자 조작된 두리안에 의해서 SF적으로 이제 환생했구나라고 SF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반면 이거를 이제 중국 신화나 판타지로 읽게 되면은 이게 이 누아라는 여신이 이제 이런 마법적인 힘을 활용해서 미래 사회에 환생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르 모두로 읽을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SF적인 것이 뭐냐 그리고 신화적인 것이 뭐냐라는 것이 결국에 신화가 SF와 크게 다르지 않다. SF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그 신화적으로 설명해왔던 이 과거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란다라는 인물과 그 애비라는 인물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애비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보그 클론인데 이 애비를 만들 때 이 미래 사회 이 사기업들이 0.03%의 물고기 유전자를 활용해서 집어넣어서 애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해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유전자를 넣는데 애비를 이제 미란다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이제 바라보면서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미란다가 결국에는 누아의 환생이라는 걸 우리가 서사 마지막에 알게 되면 결국에는 미란다와 애비가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GMO 두리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란다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굉장히 사이보그적이고 아티피셜한 존재인 동시에 물고기 꼬리를 가진 누아의 환생이라는 점은 이 인물이 물고기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인물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독자들도 모두 이제 GMO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물고기에서 환생을 해서 진화를 해서 만들어졌다면 결국 우리도 애비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다윈이 이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물로 숨을 쉬고 아가미가 달렸고 수영에 적합한 꼬리가 있고 자웅동체였고 이게 인류의 계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의 신화, 물고기적인 인간에서부터 우리가 진화했다라는 중국의 신화로 인류의 계보를 설명하는 게 다윈적인 진화론과도 연결이 되고 기독교적인 게 인간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SF적인 과학적인 설명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1분만 이거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이렇게 신화와 SF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신화가 이제 다르코 수빈이 신화를 그 SF와 구분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신화는 영속적이고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작품은 신화도 새롭게 재신화화될 수가 있고 새로운 신화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원래 중국 신화는 누아와 푸시라는 이 남매가 함께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미란다가 이 신화를 새롭게 씁니다. 내 아빠가 내 이 누아와 푸시의 신화를 들려줬는데 나는 그들의 관계를 질문했고 나는 그들을 쌍둥이로 그려냈다. 그리고 자웅동체로 그려냈다.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 미란다가 이 둘의 신화를 새롭게 상상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이 라리사 레도 누아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재신화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이 누아가 인간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이보그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신화화 혹은 신화 만들기는 이 사이보그 클론 이제 에비 신이 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제 미란다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공장에서 우리를 이제 착취하려고 만들었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있었는데 일본 남성이랑 결혼을 했고 이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에 의해서 감금됐다가 이제 암 때문에 죽었는데 이들의 유전자가 우리 연구에 활용이 된 것 같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내 동료가 그냥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나이스 미스 오브 오리진 이런 훌륭한 창조 신화가 그 혁명에 이제 좋은 수단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에비 씨는 이러한 자기의 창조 이야기가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게 더 자기가 자기의 창조 신화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신화와 그 SF의 비슷한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장르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리엔탈리즘을 비평하는 걸 넘어서 신화라는 것이 얼마든지 재신화화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화적 변형, 그 사이언스 픽션만 변형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신화도 변형에 힘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지었고 그 외에도 이 여러 작품들이 특히 이 두 작품은 이제 한국 소설이니까 여기 국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작품들도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SF가 이제 그 세계 SF, 영미권 SF 역사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이제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